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이거 아시죠? 이투더 은투더 솔. 조투더 찐투더 형! 제가 맞춰드리긴 하는데 이 우영우 드라마 끝난 지가 언젠데요, 선배님? 아니 저처럼 뒤늦게 다 몰아서 정주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인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싸다 이거예요? 이 드라마 즐겨보셨어요, 선배? 그럼요. 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좀 몰아서 보느라고 좀 푹 빠져서 살았는데 은솔 씨는 어때요? 저도 너무 푹 빠져서 봤지만 제가 요즘 제일 빠져있는 건 아무래도 영상실록 오늘 애니죠. 그럴 줄 알았다. 참 잘해요. 네. 자, 우리 홍보 요정 이은솔 아나운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린 과거 여행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살펴볼 텐데요. 9월 30일부터 함께 보시죠. à la ville de Séoul. (1981년 9월 30일)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을 발표하는 사마란치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개발도상 국가로서 최초의 올림픽 개최국이 됐고 아시아에서는 2번째, 세계에서는 16번째 올림픽 개최국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당시 올림픽 유치 성공은 결코 쉽게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6,000불가량으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았던 일본과의 경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고야로 개최지를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측 준비위원회는 해외의 국제올림픽 위원들에게 남다른 노력을 쏟았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서울은 52표를 얻어 27표를 받았던 나고야를 꺾고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돼 큰 기쁨을 누렸지만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뒤따랐는데요. 바로 북한의 방해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반도가 아직 전시 상태라는 이유로 개최지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1985년부터 남북한 공동 개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4차례에 걸친 남북한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단독 개최로 가닥이 잡혔고 소련은 참가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불참하게 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공산권 국가들에게 함께 보이콧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역시 성공하지 못했죠. 이후 88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이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거나 문화 교류를 넓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88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85년 9월 30일 한국인 최초 백정 출신 외과의사 박서양이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백정이었던 박서양의 아버지는 당시 갑오개혁으로 시행되던 신분차별 철폐법을 모든 백정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운동에 앞장선 인물인데요. 아버지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존재를 인정받아 이름과 호적을 얻은 박서양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의 미국인 의사 에비슨의 조수가 됐습니다. 마침내 동료 6명과 함께 조선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 박서양은 불우하고 가난한 동포들을 위해 자신의 의술을 사용했는데요. 그는 이후 조선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만주의 용정으로 가 구세의원을 개업해 그곳에서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만리타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도맡아 치료해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섭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박서양. 신분을 뛰어넘어 조국을 위했던 그의 삶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09년에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이렇게 5종목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 됐습니다. 5종목이나 인정받아 마땅하죠. 부러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21개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당시 5종목 등재 이전에는 단 3개밖에 없었습니다. 야,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1968년에는 20세기 항공기의 대명사 보잉 747기가 첫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10월 1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우리의 말 한글.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기까지 수많은 한글학자들의 순환이 있었습니다.
1929년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고 우리말 사전인 큰 사전의 편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를 알아챈 일제가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회 회원들은 출판을 서둘러서 1942년 4월 그 일부를 대동출판사에 넘겨 인쇄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강제 해산의 구실을 찾던 일제는 함흥 학생 사건을 꾸며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의 핵심 인물들이 일제의 치안유지법 내란죄로 검거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검거된 11명의 핵심 인물들은 함경남도 홍원으로 압송됐고 다음해 4월 1일까지 총 33명이 검거되면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1945년 해방을 계기로 풀려났고 강제 해산됐던 조선어학회는 1949년 9월 조직을 정비해서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57년 현재 우리말의 토대가 되는 큰 사전을 완간했는데요. 민족의 정신과 같은 우리말, 한글의 찬란한 역사 뒤에는 목숨을 걸고 우리말과 글을 지켜낸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1년으로 가볼까요? 2011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했습니다. 비만세는 당시 덴마크 정부가 국민들의 지나친 비만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었는데요. 2.3% 이상의 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소비자들은 앞으로 나타날 가격 오름에 대비해 해당 상품의 사재기를 시작했고 일부 생산자들은 비만세를 관료들에 의한 악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1년 뒤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비만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세계 최초의 비만세는 폐지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일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26년에는 춘사 나운교의 기념비적인 영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아, 한국 영화의 선구자셨죠. 그렇죠. 아리랑 개봉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최초의 영화의 탄생이라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1996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덕근 영사가 정체불명 괴한의 피습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 범인은 누구고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요? 당시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추측이 있기도 했는데 이후 단순 강력범 소행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10월 2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의 아주 옛날 모습인 전화기는 과연 언제 설치됐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는 바로 1896년 10월 2일 덕수궁에 설치됐습니다. 전화기가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2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전기기술 습득을 위해 청나라를 다녀온 유학생 상훈이 덕률풍 2대를 들여온 건데요. 그러나 당시엔 이모군란과 갑오기역 등 불안정한 시국으로 전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잠시 잊혀졌던 전화기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지 14년이 지나 설치됐는데요. 1896년 10월 2일 궁과 인천 간 우리나라 최초의 통화를 시작으로 점점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는 한반도 내 전화사업권을 일본계 기업에게 뺏겼고 광복 후 통신사업 주도권을 겨우 되찾았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통신망이 대파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자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로 통신 수요가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전화기와 통신 산업도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1인 1 스마트폰 시대, 덕률풍에서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룬 전화기는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럼 이번엔 195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10월 2일 스누피, 찰리 브라운 등 전설적인 캐릭터를 낳은 찰스 슐츠의 만화 피너츠가 미국 7개 신문에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숱이 그다지 많지 않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소년과 두 발로 걸으며 비행기를 조종하고 사색을 즐기는 애완견 비글. 전 세계를 매료시킨 불멸의 캐릭터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펜시 상품, 디자인, 음반, 테마파크를 통해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슬픔의 눈물이야말로 성장하는 영혼을 위한 최고의 걸음이라는 피너츠 속 대사처럼 독자들은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매번 다시 도전하는 찰리 브라운의 모습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결장암에 걸린 슐츠는 2000년 피너츠 마지막 화를 올리고 50년을 이어온 연재를 종료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작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피너츠에 등장한 많은 캐릭터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8년은 탤런트 최진실 씨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진실 씨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만큼 당시 대중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죠. 맞아요. 사망 전에 악성 루머로 인해서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다는 것이 알려져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유럽연합 15개국 외무장관들이 통화-통합 국경철폐를 골자로 한 암스테르담 조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10월 3일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개천절. 개천절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기원전 2457년 음력 10월 3일 하늘시대의 아들 환웅은 하늘을 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군에서 시작된 이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단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매년 음력 10월 무렵 제천 행사를 열어 수확한 곡식을 바치고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고려 중기 이후 몽골의 침략이 이어지며 다양한 외래 문물이 들어오면서 제사가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져서 제천 행사의 의미 역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잊힐 뻔했던 개천절의 의미가 부활한 건 다름 아닌 1909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으로 그 일본의 외교권에 박탈당하고 또 탄압을 받았던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단합이 필요했고 대종교로 구국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 나철은 그 해답을 단군에서 찾았는데요. 이때부터 나철은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부르며 하늘에 제를 올리는 매년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뒤 3.1운동이 열린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거센 탄압에 맞서 민족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3.1절과 개천절을 공식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49년 국경일에 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이 기억하기 쉽도록 음력이던 개천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해 지금까지 그 의미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0년으로 가볼까요?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서 동서로 나뉘었던 독일이 마침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45년간의 분단을 넘어 흡수통합 형식으로 독일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은 당시 날짜로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식 포기했고 기존의 관할권을 독일에 이양했습니다. 통일의 순간은 독일인은 물론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자정을 기해 대형 독일 국기가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 군중들은 일제히 도이칠란트를 외쳤는데요. 당시 독일 전역의 교회와 성당은 일제히 종을 울렸고 새 수도가 된 베를린의 옛 제국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는 주요 정치인들과 시민 수십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통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통일 직후 경제적 격차와 같은 여러 문제점도 있었지만 동독과 서독의 결합은 유럽 내 독일의 위상을 새로 다지는 확실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10월 3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52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몬테벨로 섬에서 영국 최초로 첫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미국과 소련을 뒤따라가는 그 실험이었군요. 맞아요. 영국은 과학자를 미국에 유학시켜가면서 원자폭탄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원자폭탄 실험을 통해서 세계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1999년에는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소땡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명예회장이 1999년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10월 4일의 과거 속으로 가볼까요?
1990년 10월 4일 한 이등병의 폭로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군 보안사령부에 복무 중이던 윤석영 이병이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보안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 분야 주요 인사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치 사찰과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윤 이병은 증거물로 동향 파악 대상자 색인 카드 1,300여 장, 개인 신상 서류철 4개, 개인별 동향을 수록한 플로피 디스크 30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방첩 활동이나 군 보안 관련 활동만 하게 돼 있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기 때문인데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당시 노태우 정권의 퇴진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사의 명칭도 이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1일 국군 기무사령부로 변경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 관련 논란은 계속돼 우리 사회에 갈등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4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의결했습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그해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김영삼 총재의 회견 기사에서 헌정을 부정하는 사대주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여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해 반국가적인 언덕으로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급하게 제명을 추진했습니다. 제명 9일 뒤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며 김영삼 의원직 박탈에 반발했습니다. 의정사상 최초 의원직 제명은 부산, 마산 출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의 민심을 크게 자극했는데요. 이후 이 사건은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부마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4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59년에는 루나 3호가 발사돼서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 촬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달의 뒷면. 달은 항상 지구를 향해 같은 면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달의 모습이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달이 자전과 이 공전 주기가 같다 보니까 지구를 이제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뒤를 못 보고 있었던 건데 아주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1935년에는 한국 최초의 유성 영화 춘향전이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때부터 한국 영화에도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나 봐요. 맞아요. 다듬이 소리, 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신기함만으로도 관객이 몰려들었는데요. 입장료가 당시에 1원이었는데 이게 당시에 다른 무성 영화 관람료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 당시 순사의 월급이 25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그럼 10월 5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검은 터틀넥, 그리고 청바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지난 2004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약 7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11년 8월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난 뒤 치료에 전념했지만 결국 CEO 사임 후 2달여 만인 2011년 10월 5일 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돼 세계 최대 IT 기업 최고 경영자로 성공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왔는데요.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새로움과 창조의 연속이었습니다. 1976년에 첫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고 1980년대에는 매킨토시 컴퓨터로 개인용 컴퓨터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관계인 IBM의 부상과 회심의 작품이었던 매킨토시가 이사회의 간섭 탓에 실패하게 되면서 1985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참신한 디자인과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무장한 창의적인 제품을 세상에 선보여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2007년 1월 사과폰을 세상에 처음 공개할 때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오늘 휴대폰을 재발명하겠다며 스타일러스 펜과 하단부의 키보드를 없애버린 디자인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2005년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라고 강조한 것처럼
자신의 직관을 따르며 IT 혁명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혁신의 신화를 남기고 떠난 스티브 잡스. 그의 도전적인 삶과 정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꾼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는 멋진 제복에 야영 활동부터 사회 봉사 활동까지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매력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보이스카우트가 도입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1922년 10월 5일 독립운동가 조철호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전신인 조선소년군을 창설했습니다. 조철호는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조선군 사단에 배속됐지만 일제를 피해 만주로 망명했는데요. 그러나 붙잡혀 징역을 살았고 이후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다가 중앙고등보통학교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조선의 청소년들을 제대로 가르쳐 독립운동가로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선소년군을 만들었는데요. 1926년 조철호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다시 옥고를 치르고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만주로 옮겨가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다시 귀국해서 조선소년군 육성에 나섰지만 일제는 조선소년군이 향후 골칫거리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1937년 강제 해산시켰는데요. 이후 소년척후단은 1946년 3월 사단법인 대한보이스카우트 중앙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재발족한 이후 1947년 조선소년단, 1948년 대한소년단, 1966년 보이스카우트 한국연맹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고 1968년 지금의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5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86년에는 아시아인의 우정과 전진을 다진 서울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건데 성적은 어땠나요? 성적. 우리나라는 당시 대회에서 금메달 93개로 무려 2위에 올랐는데요. 우리보다 금메달을 하나 더 딴 중국이 1위, 그리고 일본이 3위를 차지했어요. 와, 1위와 하나 차이. 그것도 중국과 하나 차이. 그러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978년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이요? 네,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모든 국민의 의무고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더 필요해 보이는 네. 그런 움직임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10월 6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50년 10월 6일) 세계적인 나비학자 석주명이 사망했습니다. 석주명은 1908년 11월 13일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농업 전문 학교인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의 관문을 뚫은 유일한 조선인 학생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후에는 모교인 송도중학교 생물교사로 부임해 10년간 근무하면서 나비 연구에 전념했는데요. 그는 채집 여행에서 돌아오면 밤낮 없이 채집한 것을 모두 정리해 지도에 표시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그의 한국산 나비 분포도는 생물지리학상 세계학계에 유례가 없는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석주명이 나비 연구를 시작할 즈음인 1930년대 초반 이미 한국산 나비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는 50여 년 정도 축적돼 있었는데요. 그러나 석주명은 한국 나비에 대한 외국인들의 연구 중 오류가 많아 외국 학자들에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개체를 채집해 기존에 등록된 종이나 아종 나비가 단순한 개체 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석주명은 10년 연구 끝에 1940년 조선산 나비 총 목록을 통해 844종이라고 분류됐던 한국 나비를 248종으로 최종 분류함으로써 한국산 나비의 새로운 분류학 시대를 열었는데요. 조선 나비 총 목록은 한국인의 저서로는 처음으로 영국 왕립도서관에 소장됐고 이로써 석주명은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6.25 전쟁의 와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박물관에 나비 표본을 지켰는데요. 하지만 1950년 9월 말 집중된 서울 시내 폭격으로 국립과학관이 전소돼
20여 년간 수집한 그의 분신과도 같은 나비 표본도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과학관 재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가던 그는 인민군으로 오인받아 불의의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요. 나는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가 총구를 겨눈 청년들에게 외친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 공군 소속 미그 전투기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기 위해 날아가면서 제4차 중동전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전쟁 또는 욤키푸르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1967년 6월 이른바 6.1 전쟁이라고 불렸던 제3차 중동전 패전으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빼앗긴 이집트와 시리아가 서륙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건데요. 초기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 첫 이틀 동안에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파죽지세로 쳐들어갔지만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의 반격이 거세져 전세가 역전됐는데요. 결국 전쟁 발발 2주 뒤에는 시리아군이 골란 고원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시나이 쪽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군을 두 쪽으로 갈라 이스라엘의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10월 24일 전쟁 당사국들이 유엔의 휴전 협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제4차 중동 전쟁은 종료됐는데요. 전쟁은 끝났지만 이후 아랍권 석유 수출국은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생산 제한, 금수 등의 석유 전략을 강행했고 제4차 중동 전쟁은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크게 올라 제1차 석유 위기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6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9년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돼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인천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전국에서 4번째였네요. 지금은 2호선까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인천 사람이라서 잘 알거든요. 네. 먼 얘기긴 하지만 3호선 예정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1981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의 욤키푸르 전쟁 8주년 기념식에서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가 암살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범행 원인이 뭐였나요? 범인은 서방에 대한 게릴라 투쟁 활동을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회원들이었는데요. 당시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평화 교섭을 벌이는데 불만을 품고 암살을 저지른 거였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화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버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야, 어때요? 화음이 괜찮았나요? 네. 예, 아니었나. 아니, 입술 보셨어요? 뭐 쏘쏘.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아 전문가니까. 그치. 하죠. 네, 맞아. 하여튼 쓸데없는 애들만 쳐봐. 이렇게 또 유튜브 사진관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봤는데요. 네. 제가 처음 이렇게 유튜브 사진관 왔을 때만 해도 되게 어색하고 사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세 분께서 완전히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가 뭘 했다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뭐 드린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한턱을 안 쏘면 시집을 못 가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 내가 두구두구두구까지 넣었는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 정말 이제 그래도 너무 부담 주신 많아요. 맞아요. 예. 제가 좀 부담을 주긴 했지만 네. 그 작은 마음의 선물 정도면 되지 뭐 큰 선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뭐 큰 거만 하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자동차 하나 바꾸고 싶은데. 아, 저도. 네. 차! 차 제가 사드릴 수 있죠. 잠깐만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에다 약속을 하시면 지키셔야 돼요. 아니, 뭐 수입산? 수입 뭐 국산, 수입산 뭐 얼마든지 차면 사실 수 돼요. 있으시면. 원하세요? 네, 원해요. 제가 그러면 명품 차 사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저 명품 차로 좀 어떤 차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원하시는데 네, 선생님. 저도 원해요. 명품으로 원해요.
지금 왠지 이윤수 아나운서가 좀 진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못 지킬 약속 그렇게 남발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그래요? 차를 살려고 저희한테 그런 진짜 나 장담을 알았다, 하신 거예요? 알았다. 로또 당첨됐죠? 로또도 아니고 뭐 재벌도 아니지만 사실 뭐 마음만은 제가 다 이렇게 사드리고 싶지만 한 대씩 집에 쉽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 아, 네. 이거 저기. 마시는 차? 네, 마시는 차. 아, 수입차, V차 사주려고 그랬구나. 네, 둥글레 차. 근데 요즘에 또 차가 그렇게 또 싸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비싼 거는 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한다. 다양하죠. 몇백만 원씩에. 몇백만 원씩도 맞아. 하고. 이게 차테크도 있어요. 진짜? 네, 정말 그 T를 사서 V차 같은 거 몇백만 원짜리가 10년이 지나면 막 몇천만 원이 되고 막 그래요. 진짜요? 안 되겠네. 그럼 이 녹화 끝나고 차 한잔 하러 가시죠. 아니, 취소할게요. 철수한다고? 그 말 멘트를 철수하시는 멘트를 겁니까? 철수하겠습니다. 네. 멘트 철수는 처음 듣는데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멘트는 철수시키세요. 철수. 그러니까요. 자, 이쯤에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자, 방금 우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그것. 그것. 실망하게 만들었던 그것. 그렇죠. 바로 마시는 차의 역사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역사가 아주 길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다도. 따뜻한 한 잔의 차. 맑고 아름다운 세상과 소통하고 소중한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차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저렇게 따라서 마시면 더 맛있고 더 향기도 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차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역사가 무려 기원전 27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에 대한 기원은 중국의 고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의 가장 오래된 본초서인 신농본 초경에는 신농이라는 전설 속 인물이 우연히 차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삼황오제 신화가 있거든요. 네. 고대 중국 문명을 이끈 3명의 황제와 5명의 제왕의 얘기인데요. 삼황 중에 한 명인 신농은 농업과 의학의 신으로 불립니다. 아, 그럼 그 신농이라는 그 황제가 차를 처음 발견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신화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신농이라는 인물이 수백 가지 풀을 먹다가 독에 중독돼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때 푸른 잎사귀 하나가 입 안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 잎을 딱 씹어 먹으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이내 독이 해독됐다고 하는데요. 이야. 신농은 후에 이 나무에 차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즐기는 차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진짜 우연히 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네. 신화지. 아, 그렇지. 아니 쓰러져서 입도 못 벌리고 그냥 죽겠는데 그 거품 물고 있는데 그냥 뚝 떨어졌다고 그게 이건 먹어도 되나 보다 하면서 그걸 씹어 먹어? 그냥 신화는 신화일 뿐. 그런가 보다. 알에서 나오고. 네. 이렇게 차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신화 속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차의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동 차시배지의 근거가 된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828년 당에서 차의 종자를 들였다 하니 1000년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됐다는 의견도 있다. 야, 서기 828년이면 네. 우리나라의 차의 역사도 진짜 1200년 가까이 된다는 거네요. 와, 우리나라의 차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그러네요. 그 역사적으로는 818년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도 차가 있었다 그랬고 또 여러 문헌에도 이제 차가 있는 게 가야의 서기 196년이니까 그때도 제사를 지낼 때 차를 썼다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야 시대를 우리나라 차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 서기 196년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와. 대렴이라는 사신이 당나라에서 차의 종자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차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게 바로 대렴 전래설인데요. 우리나라 차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설도 존재합니다. 바로 가야 전래설입니다. 우리 차의 역사를 대렴 전래설보다 약 600년 전으로 끌어올리는 가야 전래설. 거등왕이 즉위한 서기 199년부터 차를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는 가락국기의 기록. 이는 수루왕비 허왕옥이 서기 48년 그의 오빠 장유화상과 함께 인도의 차 종자를 혼수품으로 가져와 지금의 김해 땅에 심었다는 설과 연결된다. 야,
아니 김수로 왕이 국제 결혼을 시작을 했네요. 거의 첫 단추를 깼나? 허황옥 공주라고 하는데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라 그러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락국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오는데 그 뭐 역사적으로 뭐 여러 유래가 있어요. 뭐 정변이 있었고 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차씨를 가지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마 차를 일상에서 참 많이 즐기고 이렇게 소요를 했던 그런 물품이겠죠. 그래서 가락국의 제사 유래 이런 데 보면은 차가 또 제사의 물품으로 이용되었던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인도가 또 차나 향신료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유타 저 공주님께서 우리나라 시집 오실 때 이렇게 들고 오신 거구나.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가야 김수로 왕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은 삼국 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헌상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결혼을 한 건 맞지만 설화의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왕실과 승려, 문인들이 차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요. 기록을 보면 왕이 신하에게 차를 하사하는가 하면 궁중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시는 진다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에는 거리에 일반 백성들이 차를 사서 마실 수 있는 다점도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카페에 해당하는 거죠. 야 고려 시대의 카페라니. 네. 그 혹시 이름도 뭐 별다점, 뭐 콩다점, 이디다점,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즐기고 있는 우리나라 다도의 예를 정립한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구지? 고려시대 불교 문화와 함께 성행했던 차는 조선의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 쇠퇴의 길을 걷는다. 이제 숭유 억불이 그거잖아요. 이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이제 억압하는. 억제하는. 네. 하지만 조선시대의 다도 문화를 계승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던 차 전문가가 있다. 조선 후기 대선사로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한 인물 초이선사다. 초이선사. 아, 저분이시군요. 초이선사. 그는 동다송이라는 책을 통해 찻잎을 따는 시기, 만드는 방법, 물의 선택, 마시는 예절까지 다도의 이론과 실제를 정리하고 발전시켰다. 야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과정에 모든 걸 정리해 두신 거예요. 요즘에 네. 브이로그처럼. 맞아요. 그러네. 그걸 이제 딱 적어가지고 후손이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맞아요. 이러니까 더 맛있더라. 이러니까 더 차분해지더라. 맞아요. 레시피를. 레시피를. 초이선사로 인해 차 문화는 당시 양반들에게 널리 확산되었는데 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초이의 차를 가장 사랑했던 인물은 바로 주사 김정이다. 주사는 초이의 차에 완전히 매료되어 유배지에 가서도 차를 보내라는 편지를 여러 번 보낼 정도였다. 초이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그는 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가 얼마나 초이의 차를 사랑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 차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저렇게 유배지까지 가셔가지고 차를 주문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프리오더 느낌이네. 테이크아웃의 시초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초이선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다도법이 정립되고 조선 후기까지 사원을 중심으로 전통 다도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우리 고유의 차 문화를 조금씩 번성시켜가나 했더니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아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역사 중에서 그냥 송두리 제 뽑아내고 싶은 맞아, 맞아. 35년. 네. 나 그냥 진짜 나 너무 미워. 진짜 미워. 너무 좋은 걸 너무 많이 끊었어. 분노가 맞아, 차오른다. 맞아.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화나네. 나도 그러니까 화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화가 나실 텐데 일제 침략으로 우리 차의 생산 기반인 차밭은 물론 유통까지 모두 일본인이 선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와 동시에 홍차, 커피 등 서양차가 유입되면서 우리 전통차의 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하는데요. 네. 당시 경성에는 커피, 홍차는 물론 일본식 녹차, 코코아, 그리고 레모네이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라무네라고 불렀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마실 수 있는 상점이 여러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1930년대에는 끽다점, 그리고 찻집, 티룸 등으로 불리던 다방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복과 한국 전쟁을 거친 이후에는 조금씩 우리의 차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이어갑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차 재배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홍차 재배.
커피를 비롯한 각종 외국산 차의 수입 금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홍차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홍차 제조 공장에서는 재배와 가공 제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곳 재배 실적은 외국 어느 나라에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성하면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차 산지잖아요. 맞아요. 저 때부터 유명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8월 12일엔 이 홍차 가공 공장이 준공되어 18종의 최신식 기계로서 1년에 홍차의 생엽 7만 5천 관을 가공해서 홍차 15,700관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외국에도 수출해서 연간 수십만 달러의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차의 생엽 재배는 훌륭한 농가의 부업으로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차를 재배하는 것도 진짜 놀라운데 수출까지 하다니. 일단 우리나라는 뭐 하나 시작하면 진짜 끝을 봐요. 맞아요. 잘해. 맞아요. 그건 또 인정해. 맞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대단해. 맞습니다. 특히나 차의 경우 중국이나 영국 못지않은 역사와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970년대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국산차 애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우리 전통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차 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전통차가 사실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럼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나라의 첫 차 재배지 하동으로 가서 우리 전통차의 우수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차 첫 재배지를 알리는 표지석 뒤로 드넓게 펼쳐진 녹차밭. 아, 그냥 마음이 편안해. 1200년 역사가 깃든 하동 야생차를 따는 안악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그 옛날처럼 정성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 제다법도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딴 찻잎을 무쇠 솥에서 덮고 비비기를 반복해 깊은 향이 우러나게 합니다. 예전 방식이네. 1200년 전 차나무를 재배하고 차를 만들었던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전통 방식의 가치를 높이사 하동 전통차 농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와, 유엔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정말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이 대한민국의 하동이라고는 야생차가 전 세계 시장에 알려지고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된 차 맛을 보자 해서 찾게 될 것이고 하동 전통차 농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로 전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사실 카페에 가도 네. 요즘 차를 많이 판다기보다는 주로 커피를 많이 팔고 또 많이 맞아요. 드시잖아요. 맞아요. 아, 이게 커피의 역사도 약간 궁금하긴 한데 그것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라떼월드. 잘한다. 네, 네. 그럼요. 준비돼 있죠. 아니,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유튜브 사진관이잖아요. 네. 당연히 커피의 역사를 준비해 왔는데 원하시나요? 원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그는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 사실을 이슬람 사원의 사제들에게 알렸고 커피는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염소들이 빨간 콩을 먹고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걸 보고 저 커피를 찾아냈다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 때문에 맞아.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이후 커피는 많은 이슬람 수도승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로 활용되었는데요. 밤새 기도를 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던 수도승들에게 커피가 가진 각성 효과가 몹시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향과 깊은 맛에 반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는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된 걸까요? 커피는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지만 11세기 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발발로 이슬람 지역에 침입해온 유럽의 십자군들이 커피를 맛보게 되었고 십자군 원정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드디어 커피는 유럽인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야,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뭔가 더 유럽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 커피를 마셨을 느낌이긴 한데. 맞아요.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인들은 초기에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당시의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의 세례를 내림으로써 커피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교황님께서 커피에 세례를 내리신 거예요? 맞아요. 당시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주로 마시던 커피가 유럽에서 유행을 하니까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은 사탄의 유혹으로 이걸 치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교도의 음료인 커피 음용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교황에게 올리게 되는데 네. 자, 이에 조사를 위해서 커피를 직접 마셔본 교황이 반한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이거다. 오히려. 그때 이제 커피에 세례를 내리면서 네. 기독교인의 음료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커피 나 혼자 먹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같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례를 내립니다. 하면서 교황이 이렇게 허락했으니 아예 대놓고 마셨겠네요. 그렇죠. 목소리가 너무 사이비 같았니? 약간 좀 없잖아 있었죠. 교황의 여러분 목소리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 후 유럽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며 커피는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이 무렵부터 커피나무가 세계로 퍼져 인도,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케냐 등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돼 이슬람에서 싹을 틔운 커피 문화는 유럽, 이탈리아에서 만개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커피 문화도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렇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에 커피가 처음 소개된 것은 조선 말기에 개화사상가인 육일준이 유럽과 미국을 다녀와 쓴 책 서유견문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숭늉을 마시듯 이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다. 네. 야. 서양 사람들이 마시던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마신 사람은 고종황제로 알려져 있는데 따뜻는 고종황제죠. 1896년 일본군을 피하기 위해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1년간 지내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 공사인 웨베르에게 처음 커피를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커피라고 합니다. 이후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끝내고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황제는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제 그냥 잊지 헤어나올 수가 못해요. 없는 거야.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온 탕약이란 뜻으로 양탕국으로 부르거나 영문 표기의 음을 빌려와 가베 또는 갑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를만하다. 야, 양탕국이라 그러면 왠지 사발에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쓸 것 같고. 전하. 양탕국 한잔 하시겠어요? 갑자기 먹을 때 음악 나올 거잖아. 맛있다. 왕실의 사람들만 즐기던 커피를 일반인도 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 호텔이 문을 열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야.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도시에 일본식 다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커피는 상류층과 엘리트층의 기호식품으로 확산됩니다. 신기하다. 광복 이후부터는 미군을 통해 들어온 인스턴트 커피가 거래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부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방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다방의 전성시대. 평양 각지에 다방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났는가 하면 음악 감상실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낭만이 넘쳐 흘렀다. 와, 그때 낭만 있었겠다. 그러니까 좋을 때다. 와, 아니 잠깐만, 저 감성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짜라라 붙어 앉아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은 옆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누가 누구 있나. 멋있다. 그때 똑같이 뭐 마주앉고 일부러 이쁘거나 잘생기면 그 앞에 앉으려고 계속 맞아, 준비해. 맞아. 에이그. 이 시대의 커피는 그야말로 온 국민이 즐기는 국민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커피 대중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건 바로 1970년대. 바로 이것이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커피 자판기. 1970년대 들어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는 또 한 번 바뀝니다. 1978년 커피 자동 판매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다방을 찾지 않아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동전만 있으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값이 싸니까 자판기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자판기가 길거리 곳곳에 있고 편리하잖아요, 쓰면은. 맞아요. 자판기가 거리에 많아지면서 커피를 더 자주 쉽게 마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판기 주변이 약간 만남의 장소예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얘기하면서. 맞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 딱 커피 정도 마시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거든. 맞아. 딱 담배 한 대 피는 시간과 맞물려가지고 그때 커피를 정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판기와 더불어서 또 이것이 커피 대중화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요. 뭐지? 비슷한 시기 당시 국내 최대의 커피 회사가 동결 건조공법에 새로운 커피를 출시하고 이순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이세요? 신의 맛은
세계 어디서나 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일회용 커피 믹스를 개발하면서 국산 커피 제조 시대를 맞는 동시에 본격적인 커피 대중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근데 나 이거 본 기억이 있다. 나 큰일 났다. 이 산만 봐요. 네. 넘어. 가요 타. 고마움과 흐뭇함을 이어줄 스웰 커피 믹스. 고마웠어요, 아저씨. 야, 자랑스러운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입니다. 네. 이거는 제품이 그 1976년에 딱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네모난 봉지에 들어있었어. 네모난 네모난 봉지? 이게 요즘엔 다 길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엔 스틱형이잖아요. 네. 옛날에 네모냈다고 저거. 저렇게 생겼다고. 저거를 내가 집에 있었다고. 와, 산 증인이야, 산 증인. 아니, 저는 진짜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본다고요? 네. 저도요. 너도? 네. 넌 저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엄마 때도 스틱이었어. 맞아. 우리 엄마보다 더 아저씨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네, 진짜 너무 추억 돋네요. 신기하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이 정말 유독 대단하거든요. 네. ICO 국제 커피 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커피 원두 수입이 증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1등이래, 1등. 어떻게 안 마셔요? 뭐든지 1등이야, 우리는. 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카페인 과잉 섭취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뉴스거리가 되어 왔는데요. 네. 과연 한국인들의 커피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 뉴스로 함께 만나보시죠. 질병관리본부가 19살 이상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 항목별로 주당 섭취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커피의 주당 섭취 횟수가 12.3회로 단일 음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12회? 와, 많다. 커피 다음으로는 배추김치가 11.8회로 뒤를 이었고 배추김치를 이겼어? 야, 말 다 했다. 네. 잡곡밥 9.5, 쌀밥 7.0, 기타 김치 4.5, 우유 2.7회 순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을 보면 세계 평균이 132잔이었거든요. 네. 한국은 353잔입니다. 와, 네? 월등히 앞서네. 그러니까요. 2배가 넘네. 아유, 일상생활에 커피가 많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카페인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몸에 좋을 건 없다고 하니까 적당히 딱 맞게 줄여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수년 전부터는 커피보다 몸에 좋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차 음료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녹차가루에 풍성한 우유 거품을 얹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어머, 녹차라떼 아니야, 녹차라떼. 말차. 메뉴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120만 잔이 팔린 샷 그린티 라떼입니다. 건강에 좋은 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지난달 차 전문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최근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커피와 함께 조금 달콤하고 산뜻하게 즐기실 수 있는 티 음료를 많이 드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가운 물에 천천히 우려내는 콜드브루 커피와 같은 방식으로 차를 내리는 콜드브루 녹차도 개발되고 진짜 대단하다. 녹차 퐁듀 등 찻잎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 메뉴도 속속 출시됐습니다. 요즘은 커피보다 건강에 좋은 음료를 찾다 보니까 차 종류의 카페를 찾아오는 것 같고요. 또 찻잎을 활용한 그런 디저트를 찾게 돼서 이곳에 왔어요. 새로운 맛과 향을 가미해 한층 젊어진 차가 음료 시장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천 년부터 일상의 여유와 문화를 만들어 오고 전쟁까지 발발하게 했던 차. 차는 인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자산임이 분명한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더 건강한 차 문화를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추억의 라떼 한 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추억을 천천히 깊고 진하게 콜드브루로 내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는 이곳.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빨리 차 사줘. 사줘. 제가 녹화 끝나고 사드리겠습니다. 나도 과거차 말고 현대차 사줘. 나 현대차 사줘. 과거 얘기 다 여기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차 원하세요? 아 저는 이런 소리 나는 차요. 저도요. 저도. 그러면 좀 마우라 구멍 내면 돼요. 그래요. 마우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니에요? 괜히 말했다. 네. 진짜요? 안 되겠네. 그럼 이 녹화 끝나고 차 한잔 하러 가시죠. 아니 취소할게요. 철수한다고? 그 말 멘트를 철수하는 겁니다. 멘트 철수를 처음 듣는데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멘트는 철수시키세요. 그러니까.